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윤경호 MBN 해설위원, 정진남 조선대 개건교수,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들 아직도 계속 다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도착하는데 집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 여기 도착해서 로비 엘리베이터 예. 전부 쓰고 있어서 다 쓰고 눈치가 계시더라고요. 보여가지고 예. 못 보겠더라고요. 쓰는 게 더 편해서 그런가요? 아직은 불안해서 그런가요? 불안해서 그러겠죠. 각자 알아서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올해 사자성어 각자 도생 아닌가요? 방역 당국 얘기대로라면 자율적 생활 방역을 이제 실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마스크 이제 쓰라 마라 해도 다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예. 그 방역 전문가들 할 얘기지만요. 그 찾아서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예.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팬데믹은 전 지역의 유행, 대유행이죠. 예. 특정 지역만 유행하는 전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엔데믹이라는 건 이제 계절적 질병, 전염성은 있지만 엔데믹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 그 엔데믹이라는 건 그러니까 감기 같은 풍토병 내지는 계절병, 아. 계절성 질병, 그걸로 그냥 감기 같은 분류하는 거를 그렇게 엔데믹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팬데믹에 엔드했다 해서 예, 엔데믹인 그게 줄 아닙니다.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오야 돼. 뒤에 있는 엔데믹으로 이걸 분류한다. 예. 그래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세요. 이거 같아요. WHO가 내일 모레 뭐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WHO 뭐 그 결정 이전에 저는 마스크 그 공고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늦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제일 좋은 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건전한 상식의 판단을 해서 위험할 때는 쓰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벗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준공식 마스크 이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원에서 산책할 때 다 쓰고 다니고 북한산 100군데에서 제가 뭐 마스크를 썼니 안 썼냐고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예. 이런 그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빨리 정리가 예. 돼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걸 좀 진작에 자율에 맡겨도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산책을 쭉 할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왜 마스크 안 썼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들이 다 그거를 감내하면서 그나마 코로나 위기를 돌파한 건데, 근데 어쨌든 마스크를 쓴다는 게 여러 차원에서 이게 심리나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늦었던 게 사실이고 다른 나라들 다 벗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권고로 전환됐지만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예. 이런 데서 어떻게 할지 이거 좀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도 권고긴 하겠지만 예. 일단 부모들도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이 감기 같은 전염병에 자주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벗는 데는 여전히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철이 들면서 마스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 3년 간 거 아닙니까?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인성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 서로 온전한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반쪽 눈만 대면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 교육이라든지 인성 개발에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 너무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살아온 것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돼요. 전문가들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특히 인지능력 발달, 사람이 이게 말로 문자로 교환하는 거 그럼요. 말고 표정을 통해서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읽고 사회적으로 거기에 적응하는 훈련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또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보건학적으로도 그 애들은 안 걸립니다. 네. 면역력이 높아서. 예, 면역력이 높아서 10대까지는 뭐 거의 뭐 병원에 안 걸리는 건데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오늘 첫날인데도 다 쓰고 계시는 거 보면은 뭐 우리 국민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다 맡은 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윤경호 의원 뭐 취재하신 거 있어요? 왜 그만뒀대요? 저도 궁금해서 오히려 물어보는 쪽이었는데요. 정말 진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 일이 터졌다는 게 한참 전인데 지금 겉으로 나온 이유는
UAE 순방 일정이 공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저도 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변인이 자료를 제공하고 언제 이후로 보도를 하자라고 엠바고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즘에 기자들은 보면 카톡이라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바깥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아마 바깥에서는 엠바고가 걸려 있는지를 잘 몰랐겠죠. 근데 그 책임을 부대변인이 졌다. 이게 저도 의아가 하고 그 오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면 보도지원비서관이라는 자리 예. 옛날에는 춘추관장 뭐 이런 명칭도 예, 썼고요. 예. 그 자리도 지난번에 또 무슨 사건 때문에 그만뒀죠. 예. 아마 날리면 뭐 그 연장선이에요. 예. 바이든. 그래서 그 자리를 아마 이재명 부대변인이 겸임을 했다면 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만두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해도 이게 부대변인이 책임을 질 정말 무슨 다른 책임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자꾸 갖게 하더라고요. 뭐 들으실 거 있어요? 예, 이 얘기가 처음에 들린 게 설 한참 전입니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UAE 순방 일정 일부가 엠바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일정 변경도 나중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 보고를 듣고 요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UAE 순방단에서 배제됐잖아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공식 사표는 이제 이제서야 수리가 됐지만 아, 그때 안 갔나요? 예, 못 간 거죠. 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못 갔고요. 보통 이 정도 특히나 이번에 이제 경제 목적의 순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대변인실에서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그 배제됐을 때부터 조금 이상 조짐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변인 없잖아요. 없습니다. 부대변인 한 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이제 거의 외신 쪽 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강인선 있어요. 대변인 있고. 예. 아, 이번에 강인선 대변인이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누가 수행했는지 모르는데 이재명 부대변인은 못 갔어요. 아니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없고 부대변인 한 명 있는데 부대변인 2명입니다. 두 명. 예, 또 한 명 한 더 명은 있는 누구예요? 여성 부대변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아마 외신 지원 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 지원 담당하는 그 담당관도 없고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없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다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아무튼 그런 문제 제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했다. 그렇게 저도 한 일주일 전쯤에 들었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좀 확 와닿지는 않고요. 왜 그만뒀는지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뭐 어디서든지 얘기가 나오겠죠. 대체로 이런 경우 나와요. 나중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임자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이재명 부대변인 사의 표명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뭐 사실은 대변인 부대변인 기능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침없이 얘기하고 뭐 회의든 행사장에서든 대변인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대변인 부대변인의 기능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후임 부대변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예측을 하면요. 서울대 법대 출신에 같이 일해본 검사 경력을 가진 소유자 이런 정도가 아마 부대변인이 되지 않을까 대변인도? 조심스럽게 예. 대변인까지 예측해 봅니다. 검사로 할 거다. 글쎄요. 뭐 근데 정공기 교수님 예. 대변인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하죠. 조금 전에 그 나오셨던 박지원 예. 전 홍보수석 정말 유명한 대변인.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뭐그 정말 DJ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가장 전 1등 공신이 박지원 당시 홍보수석이고 이제 장관도 하시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 부대변인들이 임명도 안 되고 지금 계속 바뀌고 하는 게 정말 문제가 있고 홍보수석도 2개월 하다가 바뀐 최영범 홍보수석이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언론인 출신들이 이 녹아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보입니다. 역시 그 정일환 교수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루머를 보니까 이재명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대변인 부대변인이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사실 좀 공교롭게도 이름이 그렇게 또 이재명으로 돼 있네요. 네, 사실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론사 경력으로 보면 이제 중견 기자거든요. 예. 대변인은 벌써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 임명이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중도 하차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름이 싫어서 그만두라고 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대변인들이 되게 이제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언론인 출신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지난번에 이동훈 조선일보 출신 간지 얼마 만에 이제 물론 거기는 좀 논란이 있었죠. 뭐 뭘 받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1시간 가운데 59분 자기가 혼자 얘기하고 막 이렇다고 비판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언론 쪽과 각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언론인 출신에 대한 불신? 익숙하지 않음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까놓고 얘기하면 불신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아마 회의 때 쓴소리들을 서슴지 않고 한두 번 했던 언론인 출신들이 있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기왕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대변인은 대통령의 스포크스퍼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꼭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이라고 해서 유리하다. 뭐 전 꼭 그건 아닐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대변인 잘했던 사람은 윤태영 씨였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굳이 뭐 모르겠어요. 검사 출신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 검사 출신 쓰겠죠.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그건 별개 문제죠. 이제 뭐 이 다음 대변인이 누가 될지 아까 정일남 교수 그걸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뭐 그래야 또 그 다음에 얘기도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토요일 날 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질문은 길고 답변은 짧았다라고 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니 또 부르겠다라고 했고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했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검찰에 가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네요. 박원석 의원. 조사할 것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른다고 계속 갈 거냐 이런 민주당 내 기류도 있던데 가겠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결국에는 여론을 의식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비등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이제 당을 방탄으로 내세운다 이런 공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론의 그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수사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마치 이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수사에 응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 탄압에 어떤 희생자로서 피해자로서의 그런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는 가서 뭐 구구절절히 수사에 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금 일방적 진술에 의해서 짜놓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출석해서 대응은 의견서 가져가서 그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 대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장기적으로 재판에 대비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정공기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가겠다라고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조사 받아 보니까. 예. 아. 그래서 뭐 별거 없다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 조선일보를 보면은 뭐 조사받고 와서 더 경색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그 조사받고 나온 그날 밤 그 방송을 제가 보니까 표정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조사받아 봤더니 검찰에도 별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옵니다. 보면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결제 서류 하나를 보여줬더니 이재명이 중간에 나 변호사 불러달라 해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해서 뭐 또 묵비권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결국은 이게 흘러나온다는 자체를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저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이런 등등의 자신감으로 해서
부르면 또 간다. 약간의 동정 그 지지도 의식을 하고 또 자신감도 생겨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이 민주당 대표 때문에 온 나라가 불행하고 온 국민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비명계 그 얘기대로 그냥 대표직 물러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으면 될 텐데 현실은 뭐 당 대표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걸 봐서는 이게 참 우리의 비극이 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검찰이 부르고 계속 나가서 조사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실을 이렇게 따져본다면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득실이 생겨도 그게 반영이 될 툴이 없잖아요. 근데 선거에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예. 그 파장은 어디로 튈지 그걸 정말 아무도 예측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뭐 정말 반반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재명 대표가 소환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열혈 지지자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물꼬가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번이나 소환에 응했는데 또 한 번 더 가는 거 안 가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안 맞을 것 같고요. 정 교수님 말씀에 약간 각도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인 게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황 증거 아니면 증언, 진술 이거 가지고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 뭐 피의 사실을 거의 공표하듯이 뭐 특정 신문에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배임죄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혐의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갖다 붙인 게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게 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건데 그걸로만 보면 결국 재판장에서 판가름 내자 그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정계남 교수 시각과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벌써 2번째 하고 또 이제 3번째 할 것 같은데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랬다가 벌써 오늘 뭐 해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서 또 저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 그 여론전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자신감이란 말도 나왔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동안 이게 정치 탄압으로 보는 여론, 그 다음에 당연한 범죄 수사다라고 하는 여론이 팽팽했어요. 근데 미세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보는 여론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계속 부른다고 소환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탄압받는 정치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씩 저는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담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한 데 있어서는 이 방탄 프레임을 깨지 않고는 이른바 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도 어떤 제1야당의 역할을 하루씩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도 저는 결부돼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정기남 교수님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통령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회동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 뭐 아이고 좀 쪽팔린다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올 법한데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슷한 얘기죠.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윤석열 대통령 절대 응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범죄자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공기 교수님 이것도 예. 자신감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예, 뭐 이것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내가 당 대표로서의 그 지금 집권 여당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라는 그런 그 집요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요구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검찰의 수사 전략도 좀 미스가 있다고 보는 게 묵비권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조사해봐야 또 묵비권 행사를 할 텐데
검찰이 이거 수사 제대로 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량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범죄 피의자지 뭐 야당 대표로서 나하고 만날 급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와중에 국민들은 뭐가 되냐 말이죠. 이 여야 영수가 만나가지고 뭔가 큰 틀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통 크게 뭐 수사는 검찰한테 맡겨두고 모른 체하고 만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공세를 취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위치는 수세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됐는데 그 제1당의 대표를 지금도 만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당의 대표는 범죄자, 범죄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수사와 정치를 구분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윤 대통령은 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권을 앞세워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만 계속 좀 노출되는 거라고 보고 야당 대표로서 어쨌든 대통령과 만나서 현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해야 되는 얘기고. 근데 그걸 대통령이 계속 회피한다? 결과적으로 그 누적된 정치적 효과는 전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거를 좀 충분히 읽고 있다고 보고요. 또 내 스스로는 결백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거를 지지층이나 당내에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소통 안 하는 대통령 이 이미지 굉장히 공격당할 만해요. 신년 기자회견 안 했죠. 신년사 뭐 9분짜리 조금 발표하고 말아버렸죠. 흔히 처음에 상징처럼 얘기했던 약식 기자 문답, 흔히 말하는 도어스태핑, 예. 그거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도 없고 나머지 역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대변인 얘기하시고 홍보수석 얘기하셨는데 대변인은 회의나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면 홍보수석은 메시지 관리가 주된 역할이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우리는 그게 혼재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야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는 그 전에 국민과도 안 만나고 기자들과도 안 만나고 뭐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최근에요. 각 부처별로 부처별 업무 보고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 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전달이 예.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그 발언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른데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긴가 봐요. 예. 그래서 뭐 만자의 발언록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뉴스거리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나와서 우리 그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발언록을 통해서 대국민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자료도 남기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좀 다른 면이 있죠. 예. 뭐 정확하게는 저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 보고가 아니고 지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 그 발언문의 효과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사전에 좀 정제가 되지 않고 또 원고의 바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실수도 굉장히 많고 때로는 좀 전에 이제 흡수통일 얘기처럼 굉장히 민감한 역대 모든 정부의 보수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대북 정책을 뒤엎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툭툭 던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하여튼 뭐 대변인은 기자들과 이렇게 창구 아닙니까? 항상 기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처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저런 대통령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